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선입니다. 오늘은 서강대 2017년도 문제를 검토하면서 서강대 2017년도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는 학생들의 특징이 어이구 이 대학은 너무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면 다 똑같아요. 다 어렵고 다 힘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읽고 독해를 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강대 논술 문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하죠. 서강대는 시험 시간이 100분이고요. 두 문제입니다. 글자 분량은 800에서 1000자, 연필 사용 가능하고요. 자, 대략적으로 분량을 보니까 어때요? 분량이 조금 길죠?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주는데 똑같은 분량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특징이 있냐? 제시문의 숫자가 많습니다. 제시문의 수가 많아요. 적어도 최소한 1번, 2번 각각이 5개, 6개 줍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1번, 2번 합쳐서 4개밖에 되지를 않잖아요. 제시문 수가 많아요. 2017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보면요. 가나에 나타난 현상을 다라마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바를 참조해서 인터넷 매체에서의 소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어때요? 제시문 수가 많죠.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800에서 1000자 형태로 이렇게 정리되었을 때부터 서강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 특징은요. 제시문 분량이 많다. 대신에 제시문의 난이도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제시문의 난이도는 수는 증가되면서 제시문의 난이도는 낮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어렵죠. 왜냐하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정돈해서 써야 될지 어렵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시문 수가 많고 이럴 때는 정확한 주제에 대한 숙지와 각각의 제시문의 어떤 독해력이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들 논술 가이드북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형식을 대학에서 논술 가이드북에 잘 정리정돈을 해 두었어요. 여러분들 꼼꼼히 반드시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 가이드북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제가 올려준 교재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 가이드북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요. 일단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건 첫째도 둘째도 독해다라고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독해. 첫째도 둘째도 독해다. 그래서 학교에서 뭘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합격자들의 어떤 평균 점수가 10점 만점에서 6점, 1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평균 점수가 6.7이라는 거예요. 6.7. 인문계열은 6.4네요. 그죠? 인문계열은 6.4. 10점 만점에 6.4라는 겁니다.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생각보다 높지 않죠. 8점, 9점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학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재 보면 17쪽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특정 지식이나 개념을 아는지 여부보다 시험 현장에서 지문을 보고 내용의 관계를 파악하였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정해진 분량과 제한된 시간 안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논술 시험이 글을 잘 쓰는 시험이 아니라 답을 써야 하는 시험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내가 작성한 답안 안에서 부분 점수를 최대한 많이 맞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학이 요구하는 부분, 자, 가나에 나타난, 그럼 가나에서 나타난 현상을 정확히 잡았는지, 다라마를 정확히 활용했는지, 이런 일단 부분 점수라도 정확히 맞아야 된다. 그리고 나면 어때요? 각각의 제시문, 자, 그래서 논술 가이드북의 중요한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각각의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입니다. 독해. 각 제시문. 그러면 어때? 요것만 돼도 부분 점수를 딴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 각각의 제시문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글의 전체 주제와 얼마나 잘 연결 지어서 글을 썼는지. 그 다음에 3번째, 이 쓰는 과정에서 각각의 제시문이 쭉 긴밀하게 연결돼서 연관시켜서 일관된 글을 쓰는지. 학교가 요 3가지 정도를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해 안 되면 좋은 글이 안 되고요. 주제를 정확히 숙지 못하고 글을 쓴다? 좋은 글이 아니죠.
제시문과 제시문 사이의 연관관계를 잘 밝혀서 일관된 글 혹은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썼는지. 자, 이게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여러분들이 제 인터넷 온라인 강의 수업을 듣건 안 듣건 중요한 건 2017년도 모의노술 학교에서 발표한 총평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왜 그러냐? 2017년 모의논술 총평에서 학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의 글이 중위권에 형성되어 있는데 중위권에 형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글들의 특징이 뭐냐면 1번은 어지간히 되더라. 2번 놓치는 경우, 3번 놓치는 경우 되게 많더라. 그래서 실제 학생이 쓴 사례를 딱 갖다 놓고 꼼꼼하게 써놨어요.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모의논술 총평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서강대 2017년도 여러분들이 입시에 합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1차로 논술 가이드북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모의논술 총평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2017년도 모의논술 총평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써보세요. 쓰기를 하고 나서 2017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읽어봅니다. 그죠? 읽고 복습하기.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고쳐 쓰기. 요렇게 딱 하고 가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2017년도 모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1번 문제 하나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은 100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문제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두 문제에 해당되는 건 작년 기출문제라든지 재작년 기출문제 정도까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화를 해낸다면 충분히 서강대는 이렇게 대비된 준비를 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그래서 몇 개 더 써보라고요. 플러스 한 작년 기출 많이 쓸 수 있다면 뭔가 재작년까지 이러면은 충분히 쓴 거고요. 작년 기출과 모의논술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는 한 3강 정도를 올릴 생각인데요. 물론 저희 지난번에 찍은 것도 있지만 3강 정도 진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연습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들을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 문제 특징으로 보면요. 인문이랑 사회과학, 뭔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경영. 자, 이 나누어져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계가 없어요. 그냥 시험 시간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경영이 나오는데도 뭐 인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경제경영 문제에서 2번 문제 보면 마지막 제시문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뭐 그런 인문 철학적인 텍스트가 나와요. 물론 1번 문제는 경제경영이 나왔지만 인문 사회가 커뮤니케이션 학부 뭐 영미문화 뭐 여기에도 아무런 상관없이 경제경영 문제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계열을 구분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정리를 하면요. 첫째, 논술 가이드북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2017년도 모의논술 총평을 보는데요. 요거 학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찾기 힘드시면 제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쓰기 반드시 써보고요. 읽고 복습하고 고쳐 쓰기를 하는 과정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최소한 한 3회 정도의 문제, 작년 기출, 재작년 모의까지 해서 한 3회 정도의 문제를 꼼꼼하게 쓰고 점검받고 복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서강대를 합격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다. 그러면 논제를 잠깐 보면서 서강대 특징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논제가 앞에서 잠깐 읽긴 읽었지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논제를 조금 꼼꼼히 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800자에서 1000자잖아요. 그죠?
자, 800에서 1000자인데 일단 보세요. 제시문의 개수가 몇 개예요? 5개죠. 6개죠. 6개. 6개의 제시문인데 제시문 하나당 그냥 200자 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때? 1200자죠. 그럼 제시문 하나당 보통 여러분들이 제시문 개수가 제시문 수 곱하기 한 150 하면 분량이 나와요. 제시문 수.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그러면 대략 한 900자 정도 나오죠. 그죠? 900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시문이 많을 때는 무엇이 중요한 문제다? 독해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만 해도 글자 분량이 꽉 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꼼꼼한 독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시문수 곱하기 150 했는데 글자 분량이 넘어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시문 독해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심층적인 사고가 있는. 그죠? 그렇지만 딱 제시문 독해를 어느 정도 요구하는 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독해를 얼마나 정확히 심층적으로 꼼꼼하게 할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시문만 달랑 쓰면 안 됩니다. 제시문만 달랑 쓰면 안 되고 독해하는 과정, 내가 그러한 글을 쓰는 과정에서의 어떤 논리적 관계, 논증하는 어떤 글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논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글이 요구하는 건 뭐죠? 현상을 분석하라. 첫 번째, 가나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는 거 하나. 인터넷 매체에서의 소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일단 요구하는 건 두 가지네요. 글을 봅시다. 현상을 분석하는 거 한 덩어리, 그죠? 자신의 견해를 써야 되는 거 한 덩어리네요. 자, 글자 분량상 보면은 가나, 다라, 마. 앞부분에 제시문이 5개나 지금 뭉쳐 있어.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커야 돼, 적어야 돼? 커야지. 그죠? 600자, 400자. 뭐 이런 식으로 분량을 조금 구분해 두면 되겠네요. 아니면 700자, 300자. 일단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자, 저는 이렇게 분석하라, 자신의 견해를 써라. 이게 뭐예요? 뼈대예요, 뼈대. 논술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대학이 나는 분석을 하고 자신의 견해를 쓰는 글을 써야 되겠구나. 그죠? 그냥 제시문을 쓰는 게 아니라 분석하기 위해서 제시문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어요. 현상. 그럼 도대체 어떤 현상이야? 현상을 명확하게 개념화를 해야지. 이거 개념어죠, 개념어. 개념화. 어떠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 분명히 개념화를 딱 해야 되겠네요. 그럼 가나를 우리는 문제 아직 안 읽었지만 가에 나타난 현상은 뭐고 나에 나타난 현상은 뭐다. 아니면 가나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은 뭐다. 이런 말이 분명히 개념적으로 딱 제시돼야 됩니다. 자, 사례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상이니까 사례일 거 아니야. 사례는 뭐야? 구체적으로 개념화해 줘야죠. 예를 들어 봅시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때요? 막 이런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어. 한마디로 딱 정리하죠. 보는 순간 가나에 나타난 현상을 한마디로 정리해야 되겠구나. 제시문을 그냥 깨꼬리처럼 리바이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라 말을 활용하여야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건 조건입니다. 조건. 제가 이거를 뼈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활용하여 이거는 저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조건이죠. 활용하라고 했으면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와 라와 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들이 다라마에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딱 있습니다. 그걸 아주 분명하게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자, 다라마 활용할 것을 어떻게 하자? 구체적으로 딱 적용이 돼야 돼. 그러면 다라마에서 활용할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바를 참조하여. 이것도 조건이네요. 그죠? 그러면 바에서 참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인터넷 매체에서의 소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자, 글 전체에 이게 뭐예요? 주제입니다. 주제. 3번 개념어죠. 논제 안에 들어있는 개념어. 주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보세요. 앞부분에 가나에 나타난 현상을 다라마를 활용해서 분석하고 바를 참조해서 인터넷 매체에서의 소통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도 뭘까? 인터넷 매체에서의 어떤 소통의 문제를 다룰 거 아니야. 가나, 다라마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부분 쓰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것이 인터넷 매체에서의 소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가나, 다라마를 읽어야 돼요. 자, 논제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들어있는
뼈대 있죠. 분석하고 자신의 요거는 구성을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논제 안에 어떤 주제가 들어있어요. 인터넷 매체에서의 소통. 요거 뭐예요? 주제잖아. 주제는 뭐야? 이 개념어 주제 요거는 제시문을 분석하는 기준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딱 논제를 보고 나면 내가 인터넷 매체에서의 소통이라는 걸 중심으로 각각의 제시문을 전부 다 다시 정리를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시문을 분석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 어때? 이거 까먹고 그냥 자꾸 봐. 논제 안에 들어있는 개념어 전체 주제는 글을 분석하고 제시문을 분석하고 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소통이다. 자, 그러면 뜯어봅시다. 소통은 뭐예요? 소통은 화자가 있고요. 그죠? 청자가 있고 화자와 청자를 매개해주는 어떤 매체가 있잖아. 그럼 이거 여기서는 뭐야? 인터넷이지. 그죠? 그러면은 이들 사이에 소통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보면서 글을 구성하는 어떤 습관,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인데 어때요? 요구사항이 많죠? 요구사항이 많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때요? 10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걸 완벽하게 딱 쓰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장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주제 파악이 제일 중요해요.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어떻게 정리해내는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가 뭐고 나가 뭐고 다가 뭐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이거 주제가 있으니까 네 한번 생각해봐 이게 아니야. 뭔가 문제가 되는 주제잖아. 문제 상황. 핵심되는 문제 상황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이 가나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읽어보셨겠지만 가나의 핵심 문제 상황이 뭐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개되는 속성이 있는 게 가와 나 제시문입니다. 그죠? 가에서는 어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생활했던 것들, 사적 영역에서 생활했던 것, 해적 모자를 쓰고, 그죠? 술을 마시고 했던 것들 기록이 교사가 되는데 방해가 되잖아. 정부가 감추고 싶었던 어떤 사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때? 확대 재생산, 공유가 되잖아요. 가나는 공통적으로 뭐가 나타나? 인터넷이라는 것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유되는 속성을 지고 있다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핵심되는 어떤 문제를 잡고 글을 써야지 그냥 글을 쓰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런 핵심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고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서강대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핵심되는 주제와 쟁점을 최대한 빨리 잡고 그 쟁점과 주제를 중심으로 각각의 제시문을 읽어내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대학이 요구하는 6.4점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하면 달러봅시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